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다별형 분석의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 꼭지로서 데이터 사이언스의 수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한 소개, 그리고 적용 방법론, 응용 분야, 그리고 그 데이터 사이언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별량 데이터 분석의 기법들을 설명을 했고요. 그럼 전반적인 데이터 과학 절차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번 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로시저는 크게 보면 5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질문을 던지는 단계입니다. 과연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근데 여기 있는 이 interesting이라는 거는 학술적 측면에서는 정말로 재미있고 의미 있는 문제면 충분하지만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우리의 조직, 그게 꼭 프라이빗 섹터일 수도 있고요, 퍼블릭 섹터일 수도 있는데 조직이나 개인이나 또 다른 어떤 시스템에 도움이 되는, 효율이 향상되거나 효과가 극대화되거나 하는 문제를 풀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하게 보이는 문제를 정의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를 탐색하는 단계, 네 번째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형태로서 포뮬레이션, 모델링을 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시각화를 하는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흥미로운 질문을 해라 라는 거는 우리가 무엇인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이 해결이 되게 되면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시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예시죠. 반도체 설비에서부터 해당하는 반도체들이 이렇게 쭉 가공이 되는데 가공이 되는 반도체들의 공정이 워낙 정밀하다 보니까 그 정밀한 공정에서 제품들이 제대로, 웨이퍼들이 제대로 가공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한 어떤 장치로서 계측이라는 것을 여기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메트롤로지를 수행을 하게 되면 각각의 개별적인 웨이퍼들이 정상 범위 내에 들어왔는지를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정상이 계측이 되지 않은 웨이퍼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당하는 품질 지표를 알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되면 실질적인 계측을 수행하지 않고서라도 개별적인 웨이퍼의 품질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기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분들께서는 이 설비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센서가 있기 때문에 센서 데이터를 입력 변수 X로 하고 실계측 데이터를 출력 변수 Y로 해서 이 둘 사이에 관계식을 찾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고자 했던 게 프레임워크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은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학습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을 신뢰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측된 결과물에 대해서 새로 들어온 센서 데이터가 과거 우리가 배웠던 센서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형태 데이터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서 예측의 신뢰도가 낮아질 것인지 낮을 것 같은지를 미리 이렇게 고백을 해주는 모듈 2가지를 이렇게 끼워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의 예시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자동차 각각의 차종들에 대해서 제조사가 해당 차종들의 고객 만족도를 분석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시장조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해당하는 시장조사기관들이 자동차 소유주들과 인터뷰를 하고 수행한 인터뷰를 통해서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수작업으로 도출을 한 다음에 그것을 보고서 리포팅의 형태로 제출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1년에 한 10만 대씩 팔리는 우리나라 국내 내수 시장에서는 10만 대씩 판매가 되는 베스트셀링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한 수십 명에서 100명 정도의 소비자 의견이 과연 10만 명의 전체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심층 인터뷰도 물론 중요하지만 쉽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의 사용자들의 게시 글들을 수집을 해서 해당하는 게시들로부터
각각의 차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 또는 부정으로 판별을 하고 있는지, 또는 주요 차종 연관어든지 또는 고객들이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한번 추출해 보자 라는 게 이 두 번째 스텝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2016년도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던졌던 문제점은 뭐냐면, 만약에 Electric Health Record라고 그러죠. 전자의무 의료 기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우리는 전부 의료보험이 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록들을 모두 한꺼번에 한 개개인의 기록을 통합을 해서 예측 모델에 투입을 하면, 해당하는 일반적인 사람이, 여기서 환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사람이 향후에 여기서 보시는 이만큼의 주요 질병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확률로 그 질병으로 진단을 받을 것인지를 이렇게 예측을 하는 모양입니다. 기존의 방법론들에 비해서 딥러닝이라는 기법을 통했을 때 상대적으로 5%에서 10% 이상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는 게 논문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의 진료 기록들을 가지고 향후에 이 사람이 특정 질병에 진단받을지 또는 특정 질병에 걸릴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자 라는 게 바로 Interesting Question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네 번째 예시는 저희 연구실, 지금 이제 졸업했습니다만은 학생이 했던 하나의 초창기 연구 주제입니다. 어떤 문장이 들어왔을 때 해당하는 문장들이, 이 문장 This film is actually quite entertaining 이라는 문장이 과연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만약 긍정이라고 표현이 됐다면 이 단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들 때문에 긍정이라고 표현이 됐는지까지도 한번 역으로 추적을 해볼 수 있다, 해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네 가지의 경우는 어떻게 입력 변수를 구성했느냐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주어진 이 문장은 긍정으로서 예측 모형에 의해서 판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별된 모형은 왜 긍정이라고 판별됐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모델은 이 부분을 눈여겨봤다는 거죠. The funniest, most romantic 이라는 자체는, 프레이즈 자체는 매우 재밌고 로맨틱하다라면 이 영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서는 네거티브 평가가 나왔는데 왜 그랬느냐, 어떤 부분들을 보느냐라고 보면 여기에 있는 most boring film 또는 quite annoying 이러한 표현들은 지루하다 또는 이렇게 짜증난다 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영화가 재미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이렇게 뭔가 문제를 풀고자 했을 때 흥미로운 질문, 태스크를 정의합니다. 문제 정의 자체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는 산업공학과 학생들이 가장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시스템을 아울러서 여기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주어진 문제를 푸는 건 누구나 잘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를 정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연습이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단계에 있어서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은 금과 옥조처럼 여겨지는 건 뭐냐면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거는 아무리 알고리즘이 좋아도 데이터가 엉망진창이면 좋은 결과물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표현을 해서 이렇지 결국 우리 말로 표현을 하면 쓰레기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지난 시간에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복잡한 알고리즘 없이 데이터의 존재 자체로서도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좋은 데이터를 잘 정제하는 것이 이 앞에서 정의한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것에 70~80% 이상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데이터는 크면 클수록 좋다. 단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요. 얼마만큼 커야 되냐, 무작정 커야 되냐. 여러분들이 데스크탑이나 랩탑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페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좋은데 상한선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실적으로 가용한 컴퓨팅 자원 하에서 처리할 수 있을 만큼입니다.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인 이분께서 잘 말씀하신 게 이렇게 있죠. 우리는 상대방 또는 경쟁사보다 좋은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더 큰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하고 좋은 알고리즘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함정인데 여튼 같은 알고리즘이라면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우수한 퍼포먼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만 유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어노테이션 자체를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비즈니스 모델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조직에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이 달려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하는 데이터에 레이블을 직접적으로 달아야 되는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로부터 촬영된 굉장히 긴 영상에 대해서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앞쪽에 어떠한 자동차가 있는지 또는 보행자가 있는지 신호등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처음에는 레이블링을 수작업으로 달아주어야 되고요. 그러한 수작업을 하는 것을 데이터 어노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데이터 어노테이션은 여기에 있는 도메인 knowledge from expert, 전문가의 도메인 knowledge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시로서 하나의 논문을 보여드릴게요. 이 논문은 구글에서 이제 펀딩을 해준 논문입니다. 안저 영상에서부터 안저 이미지로부터 당뇨성 망막 병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모델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미지를 대략 한 13만 장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 안과 전문의 54분에게 한 이미지당 이제 총 3번에서 7번을 반복적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12만 장의 안저 영상, 의료 영상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한 장당 10,000원만 비용을 지급을 하더라도 12만 장, 13만 장 곱하기 10,000원이면 13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좋은 데이터를 고품질의 전문가들로부터 확보를 하면 논문의 결론은 뭐였냐면 오픈소스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을 때는 전문가, 안과 전문의보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판별력이 비슷하다 또는 더 우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펀딩 자체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비싼 연구이기 때문에 구글 창업자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모델링 하기 전에 데이터를 충분히 탐색하고 이해하는 단계 또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데이터와 친해지는 단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을 배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제일 처음 실수하는 부분,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사실은 뭐냐면 해당하는 방법론을 무작정 바로 로우 데이터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잘해주겠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별량 분석이라든지 또는 통계량 분석과 같은 전통적인 기초 디스크립티브 어널리틱스에 해당하는 방법론들을 충분히 사용을 해서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모델러의 머릿속에 숙지를 시킨 다음에 적절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야지만이 원하는 결과 또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화 툴들이 제공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스팟파이어나 클릭이나 태블루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 평가판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해보면 굉장히 이 시각적으로 직관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려줍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번째 단계가 실제 모델링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 모델링하는 단계의 알고리즘을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정답은 아닌데 왜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배워야 되느냐?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데이터에 정답이 있는가? 이게 어떤 이미지를 줬을 때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를 판별해야 되는가?
센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설비가 곧 고장날 것인지 아닌지를 예측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정답이 있는 데이터고요.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가 생성된 분포를 찾아라, 또는 뭔가 이상한 패턴을 찾아라, 이런 것들은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정답이 있을 때에도 해당하는 종속 변수가 범주형인지 연속형인지에 따라서 가용한 알고리즘들이 달라지고요. 범주형이라 함은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유한한 것이고요. 연속형이라는 것은 내일 당장 S&P 지수가 몇 포인트가 될 것이냐라는 것처럼 숫자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과연 알고리즘이 설명력을 함께 제공해야 되느냐, 우수한 예측력만 있으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알파고는 설명력보다는 예측력에 방점을 둔 알고리즘입니다. 알파고가 어딘가에 돌을 누웠을 때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 두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기보라든지 지금까지의 바둑의 기술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고가 내어줄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은 당신이 여기에 돌을 놓으면 당신이 질 확률이 가장 낮아집니다. 이길 확률이 극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질 확률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논리적으로 왜 거기에 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인 목적, 바둑을 이기는 목적을 위해서는 가능한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논리적인 기승전결에 대한 그 구조를 찾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은 설명일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적절한 알고리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결과물을 보고 실제 활용이 되는 이 오퍼레이션을 하는 분들, 운영을 하시는 분들과 결과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단계, 그리고 그 결과물을 비전공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시각화를 해주는 단계, 그리고 실제 임플리멘테이션을 통해서 계산하는 단계. 그래서 모델이 한 번만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끝이 아니고 모델을 한번 만든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들을 반영하고 업데이트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좋은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유지하는 과정이 바로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장의 내용을 모두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장부터는 개별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